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혹시 거미줄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이슬이 조롱조롱 매달린 거미줄은 야외에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지만 사실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장면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는 첫 줄을 만들 때 가장 많은 힘을 쏟는다고 하죠. 첫 줄을 쳤다가 약하다고 싶으면은 또 미련 없이 걷어내고 또다시 첫 줄을 치기를 다시 수없이 반복한 다음에야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자, 새 벽도 제대로 첫 주간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미의 첫 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겨우 새해 첫 화요일입니다. 약하다, 부족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걷어내고 또 다시 계획을 하면 되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부디 새롭게 기운 차리시길 이기상의 뉴스 공감이 응원합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20대 대선 국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신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후보,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엇갈린 올해 집값 전망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2022년 새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선 전망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의 코너죠.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한 북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 다들 알고 계시죠? 실시간으로 글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기상의 뉴스공감 오늘도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이요. 새롭게 시행되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문 대통령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나타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출산 및 양육 제도인데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아하. 기존 국민 행복카드에 더해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또 생후 24개월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영아 수당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거 지금 새롭게 아이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요. 또 청년 정책도 눈에 띄는데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그리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저축 계좌 그리고 희망 적금 등도 시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의료진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보건 의료 인력에게 감염 관리 수당을 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제도들이 많으니까요. 대상자는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일어난 이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첫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이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됐죠. 앞으로 원활하게 이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좀 되기를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소식들을 좀 들으면 이게 이제 이런 게 국가의 역할이고 나라의 역할들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뭐 좀 하게 조금씩 되는 것 진도가 같습니다. 나가니까 네네. 뭐 저는 제 조국이 한국이니까요. 뭐 반갑고 고마운데 육아 정책 관련해서는 육아 이전 단계랄까 첫 단계가 산후조리원인데 공공 모델이 없습니다. 너무 비싼 산후조리원. 그렇죠, 지금. 네. 공공 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 예.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 산모 마사지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고. 제때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면서 갔었는데 더 비싸졌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장 오래된 유명한 슬로건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의 역할.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국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늘 맹 기자님 말씀 주신 거 말고 새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형사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뀝니다. 네. 중요한 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라는 걸 씁니다. 네네. 그때 이제 본인이 서명을 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고 쓰면 법원에 가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그때는 검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쓴 거고요. 사실은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너 검찰청에서 썼는데 이제 와서 뭐 거짓말하니 너는 정직하지 못한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만 찍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압박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 멀쩡한 유죄를 끌어낼 수 사람, 예. 있죠. 그래서 검찰 조사 받고 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이게 이제 1월 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쓸 때는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검찰 단계에서만 있었어요. 그랬어요. 또? 네. 예.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 쪽이. 네, 예.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는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건데 네네. 결론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사법기관은 법원이 있는 건데 네네.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우리도 준해서 봐줘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청에 와서 쓰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우겼던 거예요. 아하. 형사소송법에도 그 근거가 있었고. 와. 근데 이게 없어져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판이 공판다워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공판이란 건 변호사도 들어와 있고 방청객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덜 위축될 수 있는데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면은 네, 목숨을 그다음에 끊는 위축시키는 분들까지. 이제 소위 디테일도 많아요. 네. 그중에 은어로 비둘기 태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요? 구속된 피의자예요. 검찰청에 불러요.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서초동까지 오죠. 그래서 복도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다음 다음날 또 불러요. 그냥 또 앉혀놔요? 네, 이거 한 일주일 하면요. 누구든지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으면 그럼 운동도 할 수 있고 노모와 접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면회 왔다가 3번, 4번 계속 헛걸음을 쳤다고 하면 정말
정말 슬프죠. 자괴감을 느끼죠. 네. 그리고 복도에 그냥 앉아놓고 언제 조사 그냥 일부러 위축시키려고. 와. 물론 요새 그런 얘기하면 검사들은 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옛날 얘기 네.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수사 기법들이 사실 발달돼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가기가 좋았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이런 그거는 부분들이 조금씩 진전이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한 20년 동안 되게 많이 노력했던 대목이거든요. 네. 국민적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검찰청 가서 조사받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저도 전과가 몇 개 있죠. 벌금형. 예비군을 안 가고 이런 벌금이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검찰청에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뭐 기초생활범죄랄까 이런 거 말고 좀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범죄에서 사실 그동안 억울하다든지 또는 뭐 너무 정권의 입장으로만 사건이 풀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또 네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검찰 조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된 건 기쁜 일입니다. 네. 하나 둘씩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정치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오늘 뭐 바쁩니다. 선대위 전면 개편을 예고했고 오늘 지금 들어온 소식 이게 분별로 지금 막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네, 일단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구상 중인 선대위 쇄신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심을 한 모양이다.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윤 후보라면서 네.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 결말이 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 후보 교체론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후보 교체를 원하는 지지자가 70%를 넘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있었죠 지난번에요. 그래서 좀 따져봤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교체는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57조 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네.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잃었을 때 그렇더라고요. 또는 당적을 이탈했을 때 또는 당적이 변경됐을 때 네. 이럴 때 이제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은 한데 윤석열 후보의 사퇴나 당적 이탈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대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미소 짓고 있는 네.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놓고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놓고는 못 웃고 있는데 많이 여러 조사에서 거의 10%를 넘었거나 10%에 거의 임박한 그러게요. 그런 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픽 인터뷰에서도 배종찬 소장 여론조사 전문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네. 관련 내용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론조사 업계에선 이 10% 지지율을 좀 유의미한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로 넘어갔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좀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네. 결국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선판에서 최대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 안철수 후보가 뛰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됐네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정권 재창출의 여론이 있고 정권 교체 여론이 있는 거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쪽에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허점이 많은 후보니까. 근데 후보 교체 조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후보 등록 이후의 문제라 지금은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인 거죠.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뭐 정당별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그때 가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후보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본인은 아니래지만 뭐 홍준표 씨도 그럴 거고. 네네. 네. 근데 단일화를 했을 때 그래서 단일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낙관하기는 어려운데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좀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힘을 내가지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예.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된 건 이건 후보의 책임입니다. 누가 네. 뭐래도.
대선은 후보의 선거예요. 뭐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후보인데 후보가 왜 이럴까 하면 어깨나 허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고 경직된 것 같은데 이게 검사들이 보여준 특유의 모습입니다. 저는 검사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악을 일소할 수 있는 조직은 검찰이 유일하다.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안 믿기시죠? 네. 바보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네. 제가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이 짝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찰청에 앉아서 이를테면 정치인 중에 가장 부패한 사람, 뭐 교육자 중에 가장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기업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들만 고객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종교인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저런 분이 있어 싶은 분이 만에 하나는 있거든요. 네, 세상이 어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해되지 거예요. 않는 분들이 네. 있죠. 그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거든요. 자기네는 그래도 좀 가면 안 되는 이상한 업소에 가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만 마시고 뭐 어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검사들이 오래면 누구나 다 오고 가려면 가요. 이게 뭐 복도에 앉아 있으라면 복도에 앉아 그렇죠. 있고. 소환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네. 전화로 한번 들리시죠 하면 애지간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으면 아니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러면 오히려 여론에서 앞서가거든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당 대표에게 뭐 별별 얘기가 더 다 기사가 나왔겠죠. 그렇죠. 뭐 예. 고개를 5번을 숙였다 그러면 와 윤석열 진정성을 보였다. 그럼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못 하냐는 거죠. 못하죠. 기질이죠. 기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 그러니까 저는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 속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는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거고 옛날에 군인들이 구테타 한 다음에도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입는 절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검사들 입는 옷이나 정치인 입는 옷이 똑같은 옷이라 이 절차가 빠진 게 오늘날 윤석열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지금이라도 네. 심사숙고할 때가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답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조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쇄신안다운 쇄신안이 나오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민주당 상황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를 본인의 강점으로 꼽았고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국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이야기도 나왔군요. 뭐 100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최소한 25조에서 30조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다. 설 전에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 우려는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에 대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정상적인 대권 후보의 행보들을 하나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정세균 씨. 네. 그러니까 전 국회의장이고 뭐 국무총리였던 분이 경선에서 붙었죠. 물론 뭐 졌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이 됐대요. 그런 게 예. 처음이라는 거예요. 경선 아하.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사람이 후원 회장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사람이라는 건 경선에서 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이긴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는 게 지금 처음이라는데 뭐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내일은 또 이낙연 씨랑 같이 어디 네. 광주도 간다고 그러고 예. 좀 이렇게 짜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짜임이 국민의힘에서도 보여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난지원금은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줘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일종의 퍼주기인데 누구에게 퍼주냐면 국민들에게 퍼주는 거거든요. 네. 몇 가지 조건을 주면 좋아요. 이를테면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를 제한하고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못 쓰게 한다든지 동네에서 쓰게 하고 네. 지역 화폐로 쓰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쓰게 하고 그러면은 운목 아랫목을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재벌 대기업은 그래도 아랫목처럼 펄펄 끓어요. 근데 소상공인이나 뭐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데 운목처럼 차갑거든요. 네. 이러면 좋은 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양극화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양극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가지게 되니까 저도 뭐
주면 금방 쓰더라고요. 당연히 쓰는 건 잘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평소에 예. 뭐 부족했던 걸 사거나 그럼요. 이러니까 예. 동네 경기도 좀 돌아가고 지금도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예. 예전에 지나갔는데도 네. 그런 돈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 수 그렇죠. 있다면 네, 빨리 하는 하면 것이 좋겠고요. 좋겠고요. 네. 자, 우리 국민들의 또 한 가장 중요한 주요 관심사가 바로 집값입니다. 청와대는 잡히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고 국민들의 전망은 또 여기서 약간 엇갈리는 예. 것 같아요. 그 집구하는 애플리케이션 직방이 네네. 그러니까 자사 이제 사용자 1,2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의 43.4%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38%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게 연령별로 좀 전망이 엇갈렸어요. 40대에서는 하락 응답이 좀 우세했는데 2030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치가 더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 영끌 대출로 인해서 네. 집을 급하게 샀던 사람들이 음. 많으니까요. 그런 기대치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판단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도 꽤나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저는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면 괜찮은데 비행기처럼 그렇죠. 경착륙을 하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왜냐면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하죠. 집값 떨어지죠. 그럼 곧바로 망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자 부담이 큰 문제거든요, 이거. 커지거나 그러면 자기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5억 주고 샀던 아파트를 대출로 받아가지고 4억에 팔아야 된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정말. 이자는 나가고 있고. 그렇죠. 정말 예.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4억에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매매가 성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집을 샀다가 다시 팔 때 자기가 손해봐야 될 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면 모르지만 네. 몇 억이라면 가계의 규모로는 회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값은 좀 더 내려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급격히 올라갈 때하고 달리 급격히 떨어지면 그러니까 폭등과 달리 폭락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사람 목숨이 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예. 급격한 하락은 막아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바로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관리해야죠. 네. 자, 마지막 소식 되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공수처의 이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박수현 수석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던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수건을 거쳐서 공수처가 생겼는데 어렵게 만들어졌죠. 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가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을 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과 동시에 논란 자체는 좀 당혹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공수처가 안정적인 모습과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이 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신 분일 텐데요. 그 동시에 출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월 1일자로 출범했고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작년에 이제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는 원래 경찰관들 수사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서 이동 정도를 하고 간판을 새로 내건 건데 공수처는 완전히 새로 만든 조직이죠. 네네. 처장부터 모든 사람 직원 새로 뽑고 호흡 맞추고 수사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 공수처가 시작부터가 좋지 않았던 여건은 검찰하고 경쟁 관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뭐 윤석열 후보 관련도 그렇고 이걸 공수처가 해야 되느냐 뭐 검찰이 해야 되느냐 뭐 그쪽 고발 사주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가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네. 조건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적 여망 속에 탄생한 조직이니까 국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스스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보이는 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공수처가 너무 힘들어. 처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사를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네네. 그냥 국민만 보고 국민 편에서 달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수사 성과를 내면 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압니다. 국민들이 이 기관 저 기관 저 공무원 요 공무원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고 싸운다 노력한다 하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난 1년 동안은 어수선한 상태라는 걸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공수처 문 닫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러게 거고요. 말이에요.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국민들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리면서 수사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죠. 아직까지 네. 축적된 게 없는데 네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냐 못하냐는 오로지 공수처에 달려 있는 거죠. 공수처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시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맹영균 기자 그리고 오창익 사무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뉴스 초이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바뀐 방역 패스 알림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못 들어보셨구나. 네네네.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네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을 마친 뒤에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고요. 방역 패스가 만료되면 다중 이용 시설 방문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공감대를 얻기 전에 시행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미 백신 2차 접종률이 90%를 넘어섰는데 이런 기본권 제한은 과도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근거를 대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도 돌파 감염이 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 28일 이내에 위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0.28%,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확률은 4.37%였습니다. 또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가 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확진자의 30% 그리고 위중증 사망자의 53%가 미접종자라는 자료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네. 따라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이고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는 것이 의료 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이다. 이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누리꾼들은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백신 패스가 갖고 있는 접종의 강제성에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누리꾼은요. 백신에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냐라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를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확진자의 70%, 사망자의 47%가 접종자라는 것 아니냐. 네. 백신 패스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접종은 하기 싫고 놀러는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다. 네네. 접종자들도 부작용 가능성 감수하고 백신 맞은 것이다. 또 방역 패스 거리두기 하니까 확진자랑 위중증 환자 줄어드는 것 보고 드는 생각이 없냐라면서 방역 패스 도입이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입장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논란들은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백신 미접종자예요. 네. 미접종자요? 네, 미접종자에게 전복 한 마리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이벤트다. 진행을 합니다. 예.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이벤트인데요. 이 식당이 내건 안내문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네.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이 되잖아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혼밥만 가능한 거죠. 네. 예.
또 오는 10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역시 방역 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해당 업소 주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요. 하지만 미접종자 역시 소중한 손님이고 미접종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식당의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 나뉘는데요. 사장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은가 하면 네. 반대로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식당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별점 테러를 남겼습니다. 한때 그래서 별점이 5점 만점에 1.9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잘 처리가 되었는지 들어가 보니까 다시 4.5점 정도로 수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사장님이 마주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 역시 그분들의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문구를 오해가 없게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신념이 있으신 네. 네, 주인장이시네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차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금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네.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0대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대위 전격 개편이라는 국민의힘의 결정에는 이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한 새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대선이 60일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일비할 문제는 아니지만 새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 여론조사 결과와 또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해서 이분과 함께 직접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컨설팅의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 배추도사 얘기 나왔는데 말이죠. 한 프로그램에 딱 한 번 출연했는데 네. 그때 배추도사라고 나왔는데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네. 그게 확 퍼지더라고요. 오래가네요. 네, 그 다음부터 배추도사, 초사이언, 잔디인형, 피광, 통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새해 들어서 12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상당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네네. 지금 뭐 10% 이상 앞서는 결과도 있고요. 네네. 네, 오차 범위내도 있는데 국면이 전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추세였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말에 조사된 것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이 신년 여론조사거든요. 네. 신년 여론조사는 불판가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오차 범위 밖이든 오차 범위 내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앞서는 추세입니다. 참 그 대선이라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네, 기기묘묘하다. 매번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럼요. 참 이재명 후보가 딱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과 몇 달 전에. 네, 그죠? 불과 몇 주 전에요. 몇 주 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역이나 연령대별로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MZ 세대인데 네. MZ 세대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2030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섰죠. 그러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쫓아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네. 바뀌었어요. 30대에서는 지난달부터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추세로 바뀐 것이고 추세가 중요한 것이니까. 네네. 근데 20대는 그래도 약간 살짝 보수 성격이 있거든요. 이게 2030이 MG로 묶여도 같은 2030이 아니에요. 네. 30대는 살짝 진보가 있고 맞습니다. 20대는 부모님 세대, 선배 세대의 영향을 받으니까 살짝 보수가 있거든요. 음흠. 그런데
20대에서도 아직 한 후보 쪽으로 쏠려가지는 않지만 네. 윤석열 후보였던 추세가 이재명 후보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위협인 거죠. 그래서 음. 윤 후보가 내 지지율 어떻게 이런 현상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요. 예. 김종인 총괄상임위원장이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중요한 게 서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호남이야 이재명 후보 지지할 테고 또 영남은 윤석열 후보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세하거든요. 많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은 조금 판세가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데 네네. TK는 그래도 보수 텃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물론 이번 선거는 참 독특한 것이 민주당의 최초의 본선 후보가 TK 출신이에요. 네. TK 출신의 최초의 민주당 본선 후보입니다. 이것도 TK 민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네.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인물과 맞붙어야 되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네.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큰 격차로 이겨야 돼요. 아하. 큰 격차로 이겨야 이 선거가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가 있는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쭉 앞서왔던 서울에서의 윤석열 후보 우세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바짝 쫓아온 겁니다. 네. 자,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경기도도 앞서고 서울도 앞선다. 다른 지역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네. 후보가 지금 지지율 위기 상태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에서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이슈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에는 지난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또 대통령에 대해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MZ세대를 비롯해서 당내의 불협화음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세훈 시장이 됐었고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말이죠. 아니, 보궐선거 판세 그대로만 가져와도 가만히만 있었어도 서울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유 윤석열 후보 가만히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나는 거 절대로 네.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도 오차 범위 내 뭐 혼전 양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 또한 네. 흐름이 꺾여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재명 후보 우세 국면이 된 우세 거죠. 국면으로.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도 음. 높은 데다가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네. 또 현 정부와 또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반문 정사를 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후보라는 평가였는데 네. 지금 상황은 신년 여론조사 발표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불과 몇 주 전이라고 말씀이 그러니까요. 나왔단 말이죠. 자, 불과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큰 건 사람 리스크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물론 제가 평화 방송을 제일 사랑하지만 네네. 다른 방송 나가서도 윤석열 후보는 4명이 중요하다. 4사람의 남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4명이요. 예, 한 남자가 있어가 아니라 음. 4남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 4 누가 남자가 있어요? 김종인, 네. 이준석, 음. 홍준표, 음. 안철수예요. 음. 이 4남자의 협력을 끌어모으면 정권 교체 여론은 기세등등해지는 겁니다. 자, 홍준표, 안철수, 안철수, 김종인. 김종인.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4사람 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문제인 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주저앉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사람입니다. 음. 김건희 배우자죠. 네. 이준석. 아니 투스톤즈 지난 12월 3일 날 가까스로 봉합됐잖아요. 네. 부산 가서 러블리한 커플 후드티 입고서 사진 찍을게요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울산서 러브샷하고 서로 예. 그냥 덩 돌리고 본체 만취하잖아요. 음. 이게 크죠. 그러면 2030 떠나죠. 김종인 총괄위원장하고도 안 좋으면은 중도가도 떠나죠. 네.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윤석열 후보에게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MZ 여성 중도층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아니
전체 유권자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후보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했어야죠. 이준석 대표도 다독거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그게 선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준석 대표 왜 그래? 우리 정권 교체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죠. 내부와 외부의 네. 시선이 그렇게 다른 것도 바람직한 일은 또 아닐 수 있겠어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당 대표가 되기 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외부에서도 특히 이제 2030 네. 이준석 돌풍이 강했거든요. 근데 당 대표가 됐잖아요. 이상현 의원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당 대표가 됐으면 누구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물론 윤석열 후보가 더 잘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도 말은 잘하죠. 또 뭐 말 달변이에요. 최고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 대표 이 정권 교체에 윤 후보 도와야지 네. 이런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그림을 보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 조직 자체가 이준석 대표랑 일찌감치 참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다. 네. 이 갈등 장면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새삼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네.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이준석 같은 인물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파격이거든요. 말 그대로 2030 세대 바람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중도층에서 잘하는데 이런 또 평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딱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오세훈 후보의 보궐선거 얼마나 잘 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상 당대표가 되니까 젠더 이슈 나오죠. 또 소통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윤 후보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통을 더 하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쭈쭈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놓고 보면 1차 파동 때만 해도 울산 가고 여수 순천 찍고 제주 갔다가 다시 울산으로 와서 폭탄주 이 봉합하고 부산 네. 갔을 때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2차 파동 되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2차 파동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안철수 후보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안 받는 데서는 와 이럴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겉으로는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비아냥 그림 놀림을 당했잖아요. 네네. 내가 아바타입니까 이랬는데 네네. 이제는 내가 안철수입니다. 네. 내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만큼 지지율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지지율이 꺼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네. 나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음. 가족 리스크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안 후보의 부상이죠. 그 이유는 결국 원인은 윤석열 후보가 제공한 거죠. 본인 지지율이 꺼지니까 안 후보 쪽으로 옮겨갔는데 안 후보가 이제는 지지율이 10%를 넘어서서 15% 가까이 가면 지금 이제 단일화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윤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래 정권 교체 안 돼? 그럼 큰일 나.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격앙하는 지역은 대구 경북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이때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 마치 2002년처럼 또 2012년에는 단일화 완결판이 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시도됐었잖아요. 네. 그만큼 단일화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거론될 걸로 봅니다. 왜? 윤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오롯이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선 남은 건 이제 단일화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서 조크, 에이스 카드, 꽃놀이패를 만질 사람은 안 후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일 거다. 윤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윤 후보요? 네. 그런데 본인 지지율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 지지율이 내려가면 여론에 밀릴 수밖에 밀릴 없죠.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이죠. 네. 여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선이 그냥 거의 어부지리로 될 텐데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 카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대선이 이제 64일 남았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대선까지 유지가 될지 혹은 또 몇 주 만에 대세가 또 바뀔 수도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바뀌냐고 네.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쪽집게도사도 아닌데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대세론을 이야기할 만큼 또 올라간 건 않아요.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하면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다. 이번 선거는 변동성이 왜 크냐. 중간 유권자층인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아직까지 마음을 안 정했어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시점은 더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긴급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오롯이 받아들인다면 또 반등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는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전 단일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를 일인 것이죠. 네네. 또 단일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안 후보도 단일화하면 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면 단일화가 성사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권판은 아직까지도 남은 60여일 동안 적어도 저는 2-3번 많으면 3-4번 더 그럴까요? 변곡점이 있어요. 더 얼마나 대단한 또 속보들이 들어올지. 그렇죠. 그 속보들은 우리 평화방송에서 확인해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문화일보가요. 각계 네.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74.1%가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다고 해요. 뭐 다들 조금의 결과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선에서의 지금 현재 정권 교체라는 그 화두가 기본적으로 쭉 관통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비호감 선거다라고 하면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권 재창출이나 유지보다는 일부 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도 전체적인 관련 조사들을 망라해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높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바꾸고 싶어해요. 욕구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 리스크 때문입니다. 네. 사람으로 차단이 돼버리면 정권 교체 여론은 역대 대선에서도 그렇지만 오롯이 안 나타나요. 바로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여지는 그 윤석열 캠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시국입니다. 네네. 이걸 지금 연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느냐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모시고 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민심들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강미진의 평화 공감. 네, 강미진의 평화공감 오늘도 강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지난해 연말에 진행한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네. 자력갱생이라는 그 단어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각 분야의 어떤 성과들을 독려하기도 했고, 근데 이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북에서의 자력갱생. 네. 근데 그게 뭐 식량을 알아서 해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범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모든 부분에서 자력갱생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모든 분야. 먹는 문제에서도 음. 내절로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다 손 내밀지 말고 내절로 해결해라. 이게 자력갱생에 포함이 되고요. 네. 공장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료, 자재 이걸 국가가 공급해 주는 애 부족한 건 니네절로 찾아서 다 해라. 이게 자력갱생이에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 기술, 우리 자재, 우리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이거 만들고 다른 나라에 손 내밀지 마자. 이게 북한의 자력갱생인 거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죠. 해결하자.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는 슬로건은 좋은데 네. 그거를 어쨌든 나라에서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은 모자른 것 같고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체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자력갱생은 수십 년 이제 역사를 가지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라가 없는데 솔직히 그 집안에 쌀이 없는데 밥 해내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걸 이제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숙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쌀이 없으면 집 식구들이 나가서 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밭을 만들고 곡식을 마련해서 이제 먹을 거를 하는데 이러한 자력갱생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이제 그 북한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필요한 그런 자재들은 공급해주고 부족 부분들 있잖아요. 네. 부족 부분은 얼마든지 능히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거죠. 네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 자력갱생이 이제 몸에 뱄기 생활화가 때문에 됐네요. 예. 면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갱생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예, 그런 거는 전혀 그렇지도 없을 않아요. 거라고 봅니다. 아하. 자, 이게 노동신문에 보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 북한이 자력갱생을 언급하는 기사가 15개로 네. 상당히 또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하루에 보통 4개의 기사를 배출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북한이 자력갱생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다 보면 어떤 게 느끼냐면 자력갱생은 국가에도 좋지만 저 본인한테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보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좋고 이게 뭐 소단위로 보면 가족이 되겠지만 또 넓은 단위로 보면 뭐 직장, 뭐 지역 또 뭐 각 이제 단체나 북한 전역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자력경쟁은 사실 북한이 이제 전체 주민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정신이다. 예. 아하. 이 그 북에서의 지금 식량 상황은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북한의 식량 상황은 이제 뭐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들어서. 네, 예. 한국의 뭐 농업 농촌진흥청에서도 밝히고 네. 아니면 뭐 국제 식량 기구에서도 밝히고 이런데 이 모든 숫자는 북한 농업성에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겨가서 북한 인구대 n분의 1 따져서 이게 얼마가 부족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 하고 있군요. 그 계산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은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지역으로 점점 넓혀가면서 주민들이 다 떼기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경제가 좀 좋아진 2010년대 들어서면 일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 농사 안 질래 이렇게 하고 이제 떼기밭을 파는 주민들이 있고 대신에 또 좀 욕심 있는 주민들은 나 그래도 좀 더 할래 이래서 또 떼기밭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에 있던 도시에 있던 거의 북한 주민의 60% 정도는 개인 수급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배급을 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데 달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외부에서 저희가 볼 때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안 주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냐 이런데 북한 주민들은 월급 없이도 수십 년을 살아오잖아요. 네, 근데 내 나라가 잘 살아야 내 가정이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내도 잘 산다 이런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외부에서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 또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반감을 갖기 네. 마련이거든요. 정부에다가도 정부 비판하고. 근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강민진 대표랑 얘기 나눌 때마다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덜하다. 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덜하냐면 일단을 불만을 제가 했잖아요. 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하. 오히려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보처럼 내가 정부에서 없는데 불평불만을 부리거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막 까잖아요. 불평불만 부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직 하부 조직에서부터 상부 조직까지 쫙 이제 다 그런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부려봤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과잉충성이라도 하면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얻을 것들 예, 얻고. 그렇게 하면 국가가 없는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한 강미진한테 표창이라도 주잖아요. 네. 그 표창이 저를 돋보이게 하고도 저희 자식 때에도 그 표창이 완전 신분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숙지하기 때문에 불만은 예, 좀 국소 부분이라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자력갱생하는 네. 길로 방법을 찾고 네. 예 살고 있는 거네요. 그 자력갱생은 본인한테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국가가 안 주면 뭐 내가 자체를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이번에 북한이 이제 전원회에서 북한이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농업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밀을 이제 농사를 많이 하겠다 이제 밝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옥수수가 이제 북한 서민 음식이에요. 서민 음식이고 옥수수는 정보당 한 7톤에서 9톤 정도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 네. 정보당 그렇게 나오고 잘 되면 뭐 9톤 이상 11톤까지 나오거든요. 옥수수가. 그런데 밀은 정말 잘 돼봤자 정보당 7톤이에요. 근데 북한은 왜 밀을 했을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왜요?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무역이 안 되다 보니까 밀가루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 북한의 경공업 부분에서 그동안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민들이 밀가루 음식을 대단히 많이 해 먹었는데 밀가루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국내에서 해결하자. 아 이것도 또 자력갱생의 네, 일환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밀이 이제 북한 전역에서 농사가 되게끔 북한이 종자혁명을 2010년대 이전부터 많이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밀종자도 생육길이 짧은 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 북한의 그 밀은 좀 컴컴한 색이 좀 많았는데 짙은 이제 네. 뭐 색깔이 나는데 지금은 하얀 색깔이 나는 그런 밀도 종자가 많이 이제 생산이 그래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밀종자도 제가 이제 그 짧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한 36가지가 있어요 밀종자가.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 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옥수수 생산해서 니네 옥수수밥 먹어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먹는 걸 그래 국가가 우리가 알아서 니네가 이걸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네. 이런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유진의 평화공감에서 북의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4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한 이기상의 뉴스공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종인, 맹영균, 김정아, 기술의 이재아, 작가 이지혜, 저는 진행의 이기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